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그러네요. 잘 너무 지냈습니까? 오랜만인데요. 네. 자,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먼저 대법원 파기환송부터 짚어봅니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그 1심에서는 유죄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무죄가 됐고요. 대법에서 이게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그 상고에 대하여서 그게 아니라 파기환송이 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날짜를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굉장히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고등법원이 이제 그러면은 파기환송이 되었으니까 이걸 다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판결을 해야 될 건데 그 날짜를 네. 판결하는 날짜를 선거일 이전으로 잡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행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법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뭉뚱그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무리가 있었다. 네. 자, 결국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결정 타당한 결정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법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바깥에서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범죄자가 아닌지 혹은 범죄자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표를 찍을 국민들이 이미 세 번에 걸친 파기환송까지 3번 아닙니까? 그죠? 네. 3번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법부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하게 사법부에서 고등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두 양자 사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선택권을 두고서 한쪽에서는 법적인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이미 파기환송만 해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데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개가 부딪힌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와중에 국회 법사위가 오는 14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공세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검까지 추진키로 했는데 대선 이후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 선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완전한 진보와 완전한 보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중도 쪽에서 진보에 가까운 분과 보수에 가까운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은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중도, 네. 중도적 중도의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민주당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네. 삼권 분립이다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판단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먼저 판단을 해주는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자칫 오해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서 물론 한 건에 대하여서는 민주당 입장에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소위 말하는 국회의 그런 자리에 앉혀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도의 분들이 혹시라도 이쪽으로 마음이 갔다가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미 날짜까지 옮겼는데 그래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네네.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국민투표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일단은 뭐 득표율이 관건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득표율이 관건이죠. 그죠? 굉장히 좀 상당히 설득할 수 있는 그래 역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했구나. 네. 좋아.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바탕을 까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중도 보수와 보수에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새로운 정부가 얻어가는 게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네. 우리 MC께서 어대명 9대명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죠.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국민 전체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필요하고 네. 반대의 경우에도 만약에 보수 쪽에서 잡는다고 해도 네. 당연히 이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려 가면서 통합해 나가는 그런 조처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건 그냥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와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필요한 거죠. 통합이 그죠? 필요하다. 네네. 만약에 네네. 또 과반 이하면 논란이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요. 과반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 전체입니까 아니면 투표를 한 사람들입니까? 뭐 둘 다 투표를 한 사람들을 생각해봐야겠지만 두고 볼 선거니까 때는 투표죠. 네네. 만약에 이제 제3, 제4위 후보가 있을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예를 들면 이준수 후보도 있고 그렇죠. 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뭐 50% 가까이 45% 이상은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누가 받든지 후보가. 간에 네네 누가 받든지 간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은 네. 당선이 되려고 하면은 45 내외에서 50%까지는 받을 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45 내외 정도만 돼도 뭐 완전한 승리다라고 선거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사실 아마 어렵지 않나. 그 완전 독재 시대는 있었죠. 간접 빼고, 선거 그때 때는 빼고. 있었고요. 직접 투표 때는 아마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렇죠, 한 번 그렇죠.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과반수, 뭐 과반표 득표율만 갖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만약에 과반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승승장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또 하나는 네. 그 경쟁자와의 격차도 봐야 되죠. 격차. 네네. 내가 이제 설령 이렇게 됐어도 경쟁자와의 격차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사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삼권 분립이 흔들리는 느낌, 이 나라의 근간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다. 뭐 제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겠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 수습 이전에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네, 미국의 유력 주간지들, 뭐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그 중에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한국 굉장히 이제 민주화된 소위 민주화된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국가구나.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근접하긴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라냐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또 뭐
또 역사를 거슬러 가면 임진왜란부터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온 건 국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외국의 언론들에게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말이긴 했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시는 국민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좀 흔들거리는 모습이 있어도 이번에도 국민들이 지킬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선거 과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후보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선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렇게 하면서 털고 가는 게 좋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뭐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하면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오히려 중도적 중도의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저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 네,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들 이 단일화를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 방금까지 회동이 이뤄지고 있긴 했습니다. 뭐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인 게요. 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당내 경선에서 이긴 승자를 두고 네. 또 외부에 있는 분과 결승을 하듯이 하는 이런 거를 구상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아마추어적이었다라고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당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면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차라리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뽑는 그런 후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전과는 다르다라고 어떤 규정을 하든지 그런 합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없이 뽑아놓고 보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뽑힌 거예요. 네. 뽑히고 나서 이제 자 한덕수라고 하는 대행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하고 결승을 하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네네. 김문수 후보로 지금 뽑힌 분의 저는 편을 들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이 보수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게 지금 정당이 맞나? 지도부가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건가라고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말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후보 경선에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경선비 내놓아. 맞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이제 전 경선 후보 같은 경우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이런 모든 사단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국민의힘 자체가 자초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8명부터 시작해서 네. 4명, 2명 네. 해서 본인이 후보로 된 거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후보가 됐는데 네. 갑자기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라. 네, 네, 이런 네.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자체에다 한덕수 후보를 포함을 시켰어야죠, 사실은. 네. 아니면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명백하게 하든지 네. 분위기상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처럼 느껴지는데 임기 3년에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또 개헌 카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상관해서는 국무총리는 2인자입니다. 네. 2인자면은 비록 그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히 짧고 어쩌고 간에 상관없이 국무회의의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국무회의가 짧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그 면담 요청을 통해서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연 강력하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막상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운 게 개헌이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우리 방송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을 했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선거가 세 개의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계속 일어나는 거는 정치권이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분열이 1, 2년 만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뽑으면 적어도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지금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그런 개헌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민생, 경제 지금 중국이 서해에다가 네. 설치물을 두고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런 우려까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지금 경제가 관세. 굉장히 불안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선의 쟁점으로 들고 나오는 게 올바른 후보로 보이느냐 그래서는 후자죠. 그런 점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폐해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식인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좋은 분이긴 하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단일화를 두고 내용을 빚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사법 리스크 이슈를 공세적으로 활용할 기회도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네. 자, 이 역시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안에서는. 지금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미 빠져 있고요. 아니 뭐 날짜도 지금 달라요. 단일화를 다 다르죠. 지정한 날짜조차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왜냐하면은 예.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다 제 탓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도부 탓을 하고요. 지도부는 후보들 탓을 하고요. 이게 벌써 이게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당이 당내에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살아있고 작동이 되고 제도의 역사가 깊고 제도를 존중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누군가가 당을 장악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잡음이 없는 그런 좀 슬픈 그런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이기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진다면은 이기고 지는 거는 두 당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 네. 어느 정도로 지느냐가 두 당 모두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국민의힘은 보수당으로서 전통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잘 수습해가는 그런 걸 지금은 보여주는 게 후보가 나서서 뭘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습이라고 단어를 선택해 주셨는데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빠지겠다. 네. 한덕수 총리가 이 데드라인을 설정했거든요. 김문수와 한덕수와 김문수 이 삿바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교수님? 와, 그거는 어렵겠지만.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11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1번이냐 2번이냐예요. 맞아요. 여당과 야당이 1번과 2번을 가지는데 1번과 2번이 되지 않고 이 순서가 이 숫자가 밀리게 되면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순번이 뒤로 훅 가는 뒤로 거죠. 밀리죠. 네,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투표할 때에 찍어주실 가능성이 일반적인 투표의 그런 행태에서는 낮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 부분이 가능하죠. 있고. 예.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고집이 아니라 나를 당의 후보로 뽑아놓고 지금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5.5 대 4.5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만약에 당이 미리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밀고 나간다면 네. 한덕수 후보가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그렇지. 당에서는 절차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도와 법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수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 후보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또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상대로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산술적인 계산에서는 네. 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후보가 가진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네. 전북이 고향이라는 출신. 거, 예. 네네, 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려운 탄핵의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성격,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런 대행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제 주변에서는 네. 뭐 괜찮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이 이렇게 경남하고 경북의 색깔이 다르듯이 전남과 전북도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 표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후보가 유리하다고 예.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어떤 뚝심으로 밀어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노동계 출신이라고 하는 장점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아직도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호남표의 부분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알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죠. 네. 혹시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변수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법 리스크에도 일단 뭐 제동이 걸렸고 현재 흐름이라면 어대명 이런 키워드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변수가 있을지 이번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탄탄하게 달려가는 길을 정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고 다른 한쪽은 달려갈 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돌밭길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탄탄하게 달린다고 해도 굉장히 숨이 가쁘고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 있지 않는 한은 한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있습니다. 한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